자, 제6절 과실범입니다. 자, 노트를 먼저 봅니다. 노트는 36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봤던 거죠. 고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을 못하게 되면 과실범으로 벌할 수가 없는데, 그 인식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특별조항이 있을 때 한해서 과실범으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과실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볼게요. 조문을 보세요. 자,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13조에서 고의범으로 벌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였다면, 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였다는 것이 바로 부주의죠. 부주의. 부주의가 되고 이것이 곧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과실범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항상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 처벌이기 때문에, 그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벌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는데 이 특별한 규정이란 말이 없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쵸? 그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도표가 한 장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별표를 하나 박아둡니다. 됐어요? 자, 그 도표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다시 원위치를 내서 자, 의 볼게요. 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14조에서 봤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그 점에 있기 때문에 고의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각주 한번 볼게요. 자, 과실은 고의와는 완전 성질을 달리하는 거예요. 고의 감경된 형태가 아니다고 봤고, 또 밑에 2번 체크하시고요. 과실범은 고의범에 대해서 보충관계가 있다. 그래서 고의를 먼저 검토해보고 고의가 부정될 때 한해서 과실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가서 자, 본질 볼게요.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는 것이죠. 그쵸? 주의 의무 위반 밑줄 보시고요.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경우 X, 다음 완벽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도 X. 그랬을 때는 주의 의무 위반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실범으로 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처벌. 부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은 고의범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언제나 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예외적 처벌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판을 보죠. 이 판례 두 가지 전부 다 별표. 자, 방금 봤지? 과실범은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예외적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규정은 항상 뭐한다? 빨간색으로 명백하고 명료 밑줄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정상의 단속을 주된 안으로 하는 법규를 할지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고의를 먼저 검토해보고 고의가 부정될 때 과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명문 조항이 있거나 왜요? 특별 조항이니까 있거나 또는 해석상 과실범의 벌할 뜻을 명확한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잖아요. 이 무슨 말인가? 즉 명확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도 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명문 규정이 있거나 명문 규정이 있어도 명문 규정이 있다면, 즉 과실범을 벌할 수 있다는 명문 조항이 있다면 고의가 없어도 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때도 고의가 없어도 벌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돼요. 그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즉 이런 경우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이 뭐다? 원칙이 고의가 원칙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다음 자, 과실범 처벌 조항을 볼 텐데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형법에는 과실이요. 이 단순 과실이 있고 이 단순 과실범보다 형이 가중되는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어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 과실범위 전부 다입니다. 이 전부 다가 바로 뭐다?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 글자를 한번 따볼게요. 앞 글자를 따면 상, 사, 군대 계급 중에서 상사, 중사, 하사가 있죠. 그 상사입니다. 상사. 상사가 실수로 작물을 도로 한복판에서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가스 나와서 교통이 방해되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다시 한번. 군대에서 상사라는 계급이 있다 그랬어요.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가스 나와서 교통이 방해되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를 가보세요. 자, 갔죠? 자, 빨간 펜 들어보세요. 빨간 펜.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상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작물 동그라미, 실화자 할 때 실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수자 할 때 수 동그라미. 일수는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실화는 불이잖아요. 불. 물하고 불은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가스를 하나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교통방해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어요? 자, 여기서 자,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작물에다 색깔 칠하시고요. 일수할 때 수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이 두 가지를 잘 봐두세요. 자, 먼저 작물제 볼게요. 작물제. 작물제는 여기가 X잖아요. 일반 과실, 단순 과실이 X잖아요. 그쵸? 즉 단순 과실이 없어요. 없고 바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가요. 나머지 죄들은 전부 다 일반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일반 과실보다 업무상 과실이 형이 좀 중요해요. 형이 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봤듯이 이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가중 요소이다 이거예요. 즉 단순 과실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인데 이 작물제 같은 경우는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가중 요소이다 아니다? 형의 가중 요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할 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작물제는 단순 과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 작물제에서 이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적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고 우리 재산제가 있잖아요. 강론 가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의 재산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작물제만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어요. 됐죠? 그리고 방금 어떻게 배웠습니까?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가스 나와서 교통방해 되었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밑에 각주 3번을 가보시게 되면 3번을 체크하세요. 이 도표에 없는 것은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과실폭행죄 형법에 없어요. 과실낙태죄 없어요. 과실주거침입, 과실절도, 과실손괴 없어요. 그리고 방금 봤지? 작물죄의 경우에는 이 단순 과실이 없다고요. 단순 과실이. 그래서 과실 작물 취득이 없다고요. 이런 것은 형법상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그런 말이에요. 됐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여기 일수죄를 봐요. 일수죄. 일수죄는 단순 과실만 있죠. 그쵸?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없어요. 완전 작물죄하고 정반대예요. 일수죄는 단순 과실만 있더라.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일수죄는 단순 과실만 있더라. 업무상 중과실은 없더라. 그런 점에서 방화죄하고 다르죠. 방화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원래 물하고 불은 비교해서 잘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방화죄는 단순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모두 있는데 일수죄는 단순 과실밖에 없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각론책 가보게 되면
일수제와 방아제의 비교에서도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제다. 제가 폭발 동그라미치라고 했고 파열 동그라미치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밑에 각주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제는 방금 보았듯이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없더라. 이러면 없더라. 그래서 폭발물만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폭발물만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폭발물 사용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열죄까지 같이 동그라미를 쳤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지선다형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측면을 잘 염두를 해주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실의 종류를 가볼게요. 자, 과실의 종류는 우리가 고의범에서 보았듯이 인식 없는 과실이 있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데요. 이 인식이 없다는 과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실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조가 말하고 있는 과실은 이 인식 없는 과실을 말하고 되죠. 자,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14조에는 없어요. 없지만 당연히 전제를 깐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식 없는 과실은 왜 14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자의 구별인데요. 1번 체크하시고 형법상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가 돼요. 자, 그 불법과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다만 그럼 왜 이렇게 나눴느냐? 왜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을 나누느냐? 이것은 우리 고의범 시간에 보았듯이 고의와 과실의 이 한계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누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또 과실도 단순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보통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과실이거든요. 이것이 경과실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인식 없는 과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과실은 이 과실을 말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이 보통 과실을 말합니다. 자, 이 보통 과실보다 업무자라는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업무상 과실이다. 이게 업무상 과실 2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 업무상 과실은 왜 단순 과실보다 형이 높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업무자는 일반인보다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 이것을 중과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약간의 주의만 했었더라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약간의 주의조차도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중과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우리 형법은 업무상 과실, 중과실을 항상 같은 조문에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앞 페이지 도표를 가보면요. 자,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잖아요. 그쵸? 자, 업무상 과실, 중과실은 둘 다 처벌하면 둘 다 처벌하는 것이지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요.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 치상죄 같은 경우에 둘 다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일수죄는 둘 다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설명 안 했네요. 제가 상사가 실수로 이랬잖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해죄를 말합니다. 상해죄.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고요. 살인죄도 있죠. 살인죄도 과실치사죄 할 때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죄나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과실을 처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자, 이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은 항상 같은 조문에서 나란히 똑같이 법정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옛날에 검찰직이나 사시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업무자가 그러면 중과실로 사상을 잃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처벌도 따블이냐? 따블로 처벌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수의 학자들은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 중과실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처벌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팔 하나 보고 갈까요? 러시안 룰렛게임 사건. 자, 룰렛게임이 뭔지는 대충 아시죠?
자,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볼까요? 디어 헌트라는 영화, 이거 만화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는데 총이 어디냐 한번 만져보자 라고 요구하였다. 자, 무슨 얘기일까? 자, 대구 나이트클럽 얘긴데요. 나이트에 가면 이렇게 탁자가 길게 긴 탁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술병들이 이렇게 맥주병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가운데 뭐 안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이 갑이라는 경찰관이 있고요. 그 다음 을이라는 경찰관이 있고요. 둘은 경찰관입니다. 병도 경찰관이에요. 병도 경찰관이다. 세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사람은 경찰관은 아니고 정보원, 정보를 몰아다주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경찰, 그 다음에 갑도 경찰, 병도 경찰, 네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와서 맥주를 시켜놓고 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술도 어느 정도 취했어요. 취하니까 여기서 이 정보원이란 사람이, 이 정이란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이 정도 술을 마셨잖아요. 근데 술을 마셨는데 이제 잔말을 벗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형사들이 그 권총을 이렇게 가슴 쪽을 이렇게 해서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 영화에 나오는 총 아니냐? 나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이 묵살해버렸습니다. 묵살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야, 임마, 게임 한번 하자. 형사가 그렇게 겁이 많냐?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둘이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경찰관인 병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권총을 뽑아들고 탄티에서 실탄 한 발을 꺼내어서 약실 뭉치를 열고서 약실을 돌린 다음에 먼저 자신의 귓부분에 총구를 들이대고 한 발을 격파했다. 여러분 이거 밑줄 그지 마세요. 저는 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밑줄 쭉쭉 그는 것뿐이에요. 자, 이게 유건발 권총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총구멍이 6개가 있네요. 구멍이 6개가 이렇게 났습니다. 났고 여기다가 하나의 구멍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실탄을 장전하죠. 장전하고 나서 여기 이 약실을 돌려버리죠. 이렇게 돌려버린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하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머리통에다가 대고 눌러버리죠. 눌러버리면 내가 총 맞아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래서 빵 쐈는데 불발됐어요. 살았죠.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총을 상대방 정보원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격발을 유도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머리통에 겨누고 빵 쐈는데 살았어요. 살았어. 그래서 또 다시 권총을 병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권총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다 한 번 걸리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정보원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빵 쐈는데 두개골이 관통되었고 결국 즉사했습니다. 즉사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의 문제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술 먹고 디어 헌터에 나오는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심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 이 권총을 갖고 놀았던 이 병이라는 사람은 중과실을 인정했어요. 중과실 치사죄가 인정되었고 이 사람은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판결에 승복하고 그래서 이 판결은 여기서 확정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머지 사람이야. 이 갑과 을은 지금 권총놀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상고를 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중과실인가요? 어? 우리가 직장 다닐 때 회식을 해봤잖아요. 회식을. 단체 회식을 가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듯처럼 이렇게 얘기를 경청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취기가 흐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지방방송하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남들 저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관심도 없고 지들끼리만 얘기해요. 지들끼리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취기가 오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 그래서 갑과 을은 지들끼리 얘기 나누고 병과 정은 지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이 이 두 사람이 권총을 갖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게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판결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러시안 룰렛 게임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밑에 줄에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갑자기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을 못한다. 예상 밑줄 그시고 X. 그걸 뭐라고 했다? 판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과 을에게 무죄를 인정했는데요. 그 무죄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신뢰의 원칙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병의 과실과 더불어서 중과실 치사죄라고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만 중과실이 되는 것이고요. 갑과 을은 경과실도 아니고 그냥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답을 무죄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신뢰의 원칙을 끌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뢰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자, 중과실, 경과실 볼게요. 자,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뭐뭐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경과실과 중과실을 어떻게 구별할까? 판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검은색으로 사회통념 동그라미.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사건들마다, 시대마다 가변적이죠. 그럴 때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판례가 중과실을 인정했던 판례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농약 동그라미. 2번에 성냥불 동그라미. 그쵸? 1번에 방치했다. 농약을 점포 선반에 방치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야 했는데 가족이 이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중과실 치사죄가 인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족이 농약을 먹어요? 농약을 먹어요. 농약 종류가 많잖아요. 물도 있고 하얀 백색 가루, 밀가루처럼 생긴 그런 농약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 흰 비닐봉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뭐 나온 때가 언제 뭐 오래전 일도 아닌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지에다 놓고 그렇게 보관하기도 했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사올 때도 신문지에 말아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두고 방치했었는데 가족들이 그 하얀 백색 가루 같이 생긴 것을 소다가루라고 생각했어요. 빵가루 만들 때 하는 그 소다가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먹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에게는 중과실 치사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성냥불 나와 있는 것인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과실이다는 거죠. 3번 볼게요. 자, 출입구 문주 하단 부분에 금이가 있어서 그래서 도개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주차 관리인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 받침대를 세운다든지 그치? 그 외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고 받침대를 세우든지 임시 방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인 아저씨가 단순히 보수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받침대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중과실이다고 봤어요. 84 동그라미, 11살 동그라미. 노인이죠. 그리고 아이고요. 그래서 약한 분들이죠. 그런데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배, 가슴 등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중과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죽었죠. 사망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중과실 치사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5번 체크하시고 밑에 1번 체크하시고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판례 모두 다 경간부 시험에 나왔고 기출문제집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간이 온돌용 새마을 보일러에 연탄을 갈아 넣음에 있어서 그랬네요. 자, 그런데 거리가 빨간색으로 5 내지 10cm다 동그라미. 보일러로부터 5에서 10cm 거리에 가연물질을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기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기가 여기까지 옮겨가요. 그래서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5 내지 10cm의 거리를 둔 곳은 중가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80cm 세모치시고 떨어진 곳에 스펀지와 솜 등을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80cm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뼘 길입니다. 팔을 쭉 펼쳐보시면 그게 한 뼘 거리거든요. 그 정도 거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가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판결류지를 쭉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 한번 가로 열어볼게요. 스펀지와 솜 등을 가로 열고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지만 중가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중가실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80cm 떨어진 것만 갖고서는 중가실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중가실로 보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 가볼게요. 호텔 오락실 경영자입니다.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기 보안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그쵸? 가로 열고 닫고 무자격 기술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자격 전기 기술자 세무치시고. 그래서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중과실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과실 또는 경과실로 봤다는 얘기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웬간해서는 전부 다 전기공사를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굳이 전문 전기 보안 담당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 무자격 전기기술자 뭐 자신의 오락실 중에서 누가 아는 직원들 하나 불러서 고치라고 했겠죠. 그랬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 그랬었는데 이게 합선에 의해서 전기 사고 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단순과실이지 중과실로는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3번에서 약간의 틈이 났다 세무치시고 강론책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실범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의 틈이 났다. 그래서 연탄가스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규모 수선이 아니라 이것이 약간의 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 하자 보수 의무 땡땡 이것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본인이 시멘트를 사지고 와서 발라버린다든지 벽지를 사서 와서 발라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대규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갖고 있는 통상의 수선 의무에 속한다. 네가 발라라 네가. 따라서 네가 바르지 아니한 채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연탄가스가 중독되었고 결국 사망했다고 하면 그럼 본인 잘못인 것이지 이것은 임대인 잘못이라고 물을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아주 옛날 판례인데 촛불 부근에 헌 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었을 뿐이고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자, 인화물질이 없었다 세모. 따라서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라고 하는 것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는데 이 촛불을 끄지 아니한 것이 했는데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중과실이 될까? 옆에 보니까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참작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과실이 아니고 단순히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경과실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봤어요. 만약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끄지 않고 나왔었다고 하면 중과실이 되겠죠. 근데 인화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중과실은 아니고 경과실일 뿐이다. 이렇게 보았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뽑아 드리자고 하면 2번에다가 별표 치셔야 됩니다. 2번이 출제가 잘 돼요. 자, 다음. 자, 과실의 체계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고의범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노트 29페이지 펴보실래요? 29페이지 이거 보신 적 있죠? 제가 제목에서 이것은 고의의 체계적 지위이기도 하지만 과실의 체계적 지위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이 고의 과실을 처음에 책임론에다가 넣었다. 책임론에다가 배치시켰다. 이 고의 과실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처음에 책임으로 보았었다가 그치? 그것이 신고전적까지 똑같아요. 신고전적까지 역시 책임론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았었다가 목적적 체계로 오게 되면 고의 과실을 구성요건 요소에 배치를 시키게 되죠. 그랬었다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절충설이라고 하는 합일체적 범죄 체계론자들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적 체계론자들이 취하고 있는 고의 과실을 끌고 내려온다. 그래서 구성요건 밑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주장했던 고의 과실을 책임론에다 배치시킨다는 것을 끌고 내려와서 책임론에다가 배치를 시켰다. 이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인데 따라서 고의 과실은 구성요건에도 있고 책임에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다시 한번 204페이지 와보시게 되면 아니죠.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 36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시면 봐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3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합일체적 범죄 체계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에도 있고 책임에도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보세요. 자 구성요건에 있는 과실을 어떻게 불러요? 구성요건적 과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책임에 있는 과실을 책임과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런 말은 잘 안 쓰여요. 여기서 구성요건적 과실을 객관적 과실 이렇게 불러요. 즉 과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책임에 있는 과실을 주관적 과실, 즉 과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겠다. 다른 말로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부른다고요. 왜 이렇게 부를까? 이렇다는 거야. 자, 버스가 있어요. 이게 버스 노선이에요. 버스 노선. 버스 노선. 여기가 종로이고요. 종로. 여 밑에가 이제 광명시다. 예를 들면 광명시다. 버스 노선이 종로에서부터 저 광명시까지 버스 노선이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파란 버스, 광역버스. 그쵸? 자, 버스 노선이 이렇게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에 따라서 버스가 노선이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유턴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하루에도 이것을 몇 번씩 지나가죠. 하루에도 한 달이면요. 몇십 번, 몇백 번이고요. 1년이면요. 수백 번, 수천 번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어디 가면 어느 학교가 있고 어디 가면 또 뭐가 무슨 공장이 나오고 어디 가면 또 역세권이고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버스 운전수가 어느 역지점에 오다가 이 지점에서 A라는 보행자를 치었다는 거예요. 치어서 사고가 났다. 사고. 사망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결과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버스 운전수가 고의로 했겠어요? 과실로 했겠지. 과실로. 그럼 이 사고를 친 버스 운전수 아저씨에게 과실범을 물을 수가 있을까? 일단 치였으니까 과실범 업무상 과실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과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 2번의 판단 기준을 보게 되면 객관설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버스 운전수 아저씨에게 과실이 있다 없다를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 입장에서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그렇지. 동종에 있는 직업, 즉 동료에 해당하는 버스 운전수 아저씨들이겠지. 그 아저씨들이라면 이 길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운전했을 것이냐를 묻겠죠. 또 다시 예를 바꿔볼까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망케 했네요. 그럼 그 사고 친 의사는 찌그러져 있고 그 의사 아저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종의 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이라면 나라면 이렇게 수술했을 것이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입장에서 그 사고친 아저씨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어디에서? 구속요건 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론으로 가게 되면 이 책임론에서 이 사고친 아저씨에게 의사 아저씨나 버스 운전수 아저씨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그때 행위자 개인, 사고친 개인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 과정이 두 가지지. 구속권 단계에서는 과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책임론에 와서는 사고친 당사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을 있는가 없는가를 개별적 판단한다, 주관적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이중 기능 나와 있잖아요. 구속요건적 과실, 책임과실. 그쵸? 구속요건 단계에서는 밑에 행위자 위치에 있는 통살력 있는 사람, 즉 행위자가 소속한 거래 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판단 기준이 된다. 즉 동종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 사고 친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론으로 오게 되면 행위자, 사고 친 행위자 있죠. 사고 친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과 기준이 책임론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요. 1번이 1번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이중적 지위설이 우리의 다수설인데 2번 체크하시고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구속요건 단계에서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책임 단계에서 보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성립요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세요. 구속요건 해당성 나와 있죠. 여기서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구속요건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네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위법성 책임 나와 있지. 그 책임에서 뭐다? 이 책임에서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과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번, 3번 위법성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출제가 제일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없죠. 판례도 없고요. 이런 것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자, 앞으로 가서 그래서 구속요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인데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지울게요. 그래서 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을 공부할 텐데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첫 번째 의를 볼 거야. 과실의 의의가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방금 봤듯이 판단 기준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냐? 세 번째,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의 발생 근거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을 제한하는 원리는 없느냐?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배운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봐볼게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나와 있지? 자, 밑에 판례 한번 볼까요? 자,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과실 나와 있죠? 밑에 옆에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예견 동그라미. 그 결과 발생을 예견치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 동그라미.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과실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자, 그럼 과실 정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했으니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 예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결과를 그러면 회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 회피 의무가 있었는데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때 과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예견 의무 플러스 회피 의무가 있는데 예견도 못했거나 또는 회피도 못했다면 너는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판례 한번 볼까요? 밑에 촛불 실화 사건 별표하시고 외 판례도 별표하시고 자, 갑 등은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을을 부축하여 자취방에 가서 눕힌 후 선배 자취방에 가서 눕힌 후 이불을 덮어 자고 있는 을의 발로부터 7, 80cm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에 촛불을 두고 나왔다. 고 했습니다. 이게 선배 자취방이잖아요. 자, 대학생입니다. 그쵸? 대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이 친구가 술에 약해요. 술에 약해서 술에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선배 자취방에 데리고 갔어요. 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눕혀놨어요. 눕혀놨는데 학생들이 보통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불이 있는데 이 이불 위에다가 이 친구를 눕혀놨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옆에 7, 80cm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이렇게 촛불을 두고 나와요. 촛불을 두고 나온다. 가까운 곳에. 두고 나왔는데 이 술을 취한 친구가 뒤치닥 하다가 탁 쳐요. 그래서 촛불이 넘어지게 되고 이불에서 이불 속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불은 금방 타잖아요. 그래서 이불도 타고 이 친구도 타고 집도 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친구들 있죠. 그 선배라든지 동료 그 친구들의 죄책은 하는 겁니다.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예견 의무 플러스 회피 의무가 있다고 했죠. 자, 뭐 애들도 아니고요. 대학생들이나 된 사람들이 자, 술 취한 사람 옆에다가 촛불을 두고 나왔을 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친구가 술 먹으면 잠을 자게 되면 뒤치닥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촛불을 치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예견이 가능하면 촛불을 치우고 나오다든지 정작 켜고 싶으면 저기 어디죠? 창문 밑에다가 창문 틀 위에 올려놓든지 책상 위에 올려놓든지 그렇게 회피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나와 있죠. 중간에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즉 결과 예견 의무가 있었다.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조치라는 것이 뭡니까? 회피지 회피.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는 과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촛불을 누가 켰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술 먹은 애가 켰는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뭐 선배가 켰는가? 누가 켰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누가 켰든 간에 잠자는 친구 옆에다가 촛불 두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비록 피고인들이 촛불을 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를 가로닫고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실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통찰력 있는 사람, 거래 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편견이 판단 기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사고 났을 때는 동료 버스 운전수의 입장에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의사가 사고 쳤을 때는 동료 의사들에게 입장에서 과실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겠어요? 동종업계 종사하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평균 입장에서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앞에 끊고 객관설에 의할 때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수한 능력 밑줄 그으시고 X는 고려하지 않지만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네요. 카 레이서들 보면 운전을 엄청 잘하죠. 그러한 특수한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교차로에 애들이 튀어나오고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네요.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아무것도 아닌 판례 같지만 출제가 잘 됩니다.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다. 밑줄 짝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즉 한의사가 사고 쳤을 때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의사 입장에서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 근거, 법령에 한하지 않아요. 법령에 한하지 않고 관습이라든지 조리라든지 경험칙에 있어도 얼마든지, 판례에 있어도 얼마든지 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한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가 법조문을 모두 준수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과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지? 판례 별표 지어보시고. 2번은 봤는데 2번 인과한계 할 때 봤죠? 그래서 선행 차량에 의해서 후속 차량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해야 했다 했을 때 연속 역과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인과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쵸?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고갯마루 언덕길에서 이렇게 내리막길 되는 시점인데, 세 번째 줄 보면 당시 새벽 1시죠. 밤 한중 1시 10분경으로서 야간인데다가 야간 동그라미, 빅 동그라미, 다음 시계가 불량이었다. 시계가 불량 동그라미, 내리막길 동그라미,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가 있고 또 차량 한 대가 있는데 누구를 치웠다고 했지? 을을 발견했네요. 자, 을이라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는데 앞에 차량이 이 을을 치었어요. 치어서 을은 도로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이 을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갔고요. 도망갔고 뒤따르던 이 차량이 이 후속 차량이지. 이 후속 차량이 내려오다가 도로에 누워있는 을을 역과해서 이 을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후속 차량 같은 경우에 뭐가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나는 그 도로에서 달려야 할 수 있는 그 시속 거리 있잖아요. 시속 뭐 60km, 70km, 80km. 이거 지켰다. 이거 지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뭐 100km, 200km 달린 것도 아니고 60, 70km 달렸는데 내가 뭐 잘못이 있느냐? 치인 것은 앞에 차가 치인 것이고 나는 미처 브레이크도 밟을 겨를이 없었다. 나는 불가항력이다. 나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이게 깜깜한 밤중 아니냐. 비도 오고 있었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내리막길이면 네가 60km 달린 것이 잘한 것이냐? 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달릴 수 있어요. 충분히 날씨가 좋을 때, 주간일 때, 안개도 안 끼고 짱짱거릴 때 그때는 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속도를 한참 낮춰서 서행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에게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결 요지 1번 보시면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밑에 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서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너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더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밑에도 빨간색으로 결빙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결빙 동그라미 짙은 안개 동그라미였다면, 그래서 시계가 가시거리가 20m 이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속도를 낮춰서 서행했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제한 속도만을 준수했다는 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너가 얘기하는 여기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했다. 나는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2번 이건 법원 행정고시에 나온 문제인데요. 피고인에게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해서 추돌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도 과실 책임 여부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았네요. 밑에 거 읽어보시고
다음. 역시 상황이 좋지 않죠? 야간 동그라미, 비 동그라미, 밑에 심야 동그라미, 좁은 골목길 동그라미, 비탈길의 내리막 동그라미였다면 속도를 한참 늦추어서 서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과실 책임을 지운다는 판례가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범인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결과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범, 위헌범 둘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과범이기 때문에 뭘 검토를 합니까?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하겠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봐두세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밑에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는데 이 사람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판례 역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위법성 책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봐두시고요. 뭐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분료설이 다수설이라 했는데 분료설만 밑줄 그어두시고 나중 저쪽 위법성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할 때 그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한 원리는 잠시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